여기 한 마을에 대쪽깎기로 소문난 박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지요.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사람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집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의 잣대로 남을 난도질하던 박선비의 칼날이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베어버리게 된 그 귀괴하고도 서늘한 일하기. 오늘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깐깐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리가 있었으니 바로 한양 인근 마을의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집 마당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사랑방 물건들은 자대고 맞춘 듯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끗함은 선비의 고결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식솔들의 피눈물로 닦아낸 것이었습니다. 박선비, 내 이놈! 마당에 낙엽 하나가 굴러다니는구나. 네 놈의 그 게으른 신보가 집안의 기운을 다 흐려놓는단 말이냐. 당장 다시 쓸지 못할까? 박선비의 불호령에 마당을 쓸던 머슴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박선비의 눈에는 타인의 실수가 마치 커다란 대뜰보처럼 크게 보였고 그때마다 그는 상대를 치고 고치려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이 조금만 싱거워도 옷깃에 실밥 하나만 튀어나와도 박선비의 서슬퍼른 훈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 여인의 도리는 정갈함에 있거늘 어찌 이리 매사에 허술하단 말이오? 그 허술한 구석이 결국 화를 부르는 법이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가슴엔 이미 마음의 가시가 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보면 멀리서부터 길을 돌아갔습니다. 박선비와 마주치면 반드시 한두 소리는 들어야 했고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온종일 기운이 탁해져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사랑방에서 홀로 등잔불 아래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온기가 싹 가시더니 등잔불이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밖에서 장난을 치는 놈이 누구야? 박선비가 호통을 치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자신의 발치 아래를 내려다본 박선비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분명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자신의 발 아래 있어야 할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그림자가 어디로 갔단 말이냐! 당황한 박선비가 마당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장독대 그늘 사이에서 웬 여인 하나가 스르르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손에는 기이한기 생긴 가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비님, 그토록 남의 허물을 잘라내고 싶어 하시더니 정작 자신의 그림자가 잘려나가는 줄은 모르셨나 봅니다. 여인이 기괴하게 웃으며 가위를 찰칵거렸습니다. 그 가위 끝에는 박선비의 것이라 보이는 검은 그림자 조각이 마치 넝마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재능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해괴한 망발을 내뱉으냐? 내 그림자를 어찌했다는 말이냐? 박선비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가위를 허공에 대고 찰칵 소리가 나게 휘둘렀지요. 선비님은 늘 말씀하셨지요. 법도가 바로 서야 하고 남의 허물은 매정하게 잘라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선비님의 그 날카로운 훈계가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엔 생채기가 나고 그 기운이 썩어 문드러졌지요. 그 썩은 기운을 먹고 자란 것이 바로 이 가위랍니다. 사실 박선비는 마을에서 걸어다니는 송곳이라 불렸습니다. 이웃집 담장이 조금만 기울어도 집안 기운이 망조가 들었으니 당장 허물라 닥달하고 길 가던 아이가 흙장난이라도 치면 부모의 가르침이 천박하여 아이가 이 모양이라 하며 부모까지 불러다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도무지 남의 사정이나 형편을 봐주며 그냥 넘어가는 법이 도통 없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의 목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턱 막히는 울화를 알았습니다. 그림자를 내놓아라! 내 그림자 없이 어찌 내일 해를 본단 말이냐! 박선비가 달려들었으나 여인은 연기처럼 흩어지며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림자를 찾고 싶다면 선비님이 평생 남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따라오십시오. 선비님이 뿌린 말의 가시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직접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박선비는 홀린 듯 담장 그바먹습니다.
평소라면 양반채통에 어찌 담을 넘느냐 하며 스스로를 꾸짖었을지언정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죠. 여인을 쫓아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들의 가슴팍엔 시커먼 대못들이 하나씩 박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 못에는 박선비가 평소에 내뱉던 모진 말들이 글자가 되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게으른 놈, 천한 것, 배운 게 없는 자. 그 못이 박힌 자리마다 사람들의 기운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여인은 그 타버린 기운을 가위로 잘라 박선비의 그림자에 덧대고 있었습니다. 박선비의 그림자는 이제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고통이 뒤섞인 괴물 같은 형상이 되어가고 있지요. 아니, 정녕 내 그림자란 말이냐? 저 흉측한 것이. 박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내뱉은 서슬퍼른 훈계들이 사실은 타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박선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보이십니까? 남을 내 입맛대로 고치려 들던 그 신보가 실은 스스로를 거대한 마음의 올가미로 옥죄이고 있다는 것을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그 서슬퍼른 고집이 똘똘 뭉쳐져 이제는 선비님의 영혼마저 잡아삼키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대로였습니다. 박선비의 발치에서 꿈틀대는 그림자는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밧줄이 서로 엉켜붙어 터질 듯 팽팽해진 기괴하고 거대한 고집의 올감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니라 틀렸다. 법도대로 해야 한다. 는 박선비의 생각들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괴물이었죠. 아니야. 나는 그저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되는 말이냐. 박선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잣대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가소롭다는 듯 가위를 내던지고 박선비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박선비의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저울이 놓인 광장이었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박선비가 평생 읽은 경전과 그가 지킨 법도들이 쌓여 있었고 반대쪽에는 그가 무심코 내뱉은 훈계를 듣고 돌아선 사람들의 무거운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권의 경전보다 힘없는 머슴과 아내의 짧은 한숨 한 번이 저울을 훨씬 더 무겁게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지식은 하늘을 찌르듯 높으나 그 지식으로 남을 베었으니 그것은 이미 지혜가 아니라 독일 뿐입니다. 내 기준대로 똑바로 되어야 한다는 그 집착이 바로 선비님을 가둔 창살이었음을 왜 모르십니까? 그때였습니다. 팽팽하게 뭉쳐있던 그림자 뭉치에서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로 박선비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눈물 섞인 연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영감, 제발 그 고집 좀 꺾으세요. 당신의 오름 때문에 우리 식솔들은 숨이 막혀 죽어갑니다. 내가 정녕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찾아 헤매뒀단 말인가.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를 압박하던 거대한 올가미가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 소나무는 휘어진 채로 푸르고 대나무는 곧은 채로 푸르지 않습니까? 어찌 소나무더러 대나무처럼 곧지 않다 훈계하며 대나무더러 소나무의 곡선을 배우라 닥달하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도리는 하나가 아니냐? 법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거늘. 선비님의 도리는 선비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가능한 법도입니다. 하지만 저 머슴에게는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삶의 법도요. 평생을 인내하며 집안을 돌본 부인에게는 따뜻한 눈길 한 번이 최고의 예절이지요. 각자가 처한 삶의 무게와 사정에 따라 옳은 것은 저마다 다른 법인데 선비님은 어찌하여 자신의 옷을 남에게 강제로 입히려 하십니까? 그 순간 박선비의 눈에 무언가가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진 것일까요? 땀을 뻘뻘 흘리는 머슴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마치 귀한 보석처럼 빛나 보이고 말없이 국을 끓이는 아내의 굽은 등에선 따스한 봄볕 같은 기운이 아른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선비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들의 삶 속에도 선비의 경전 못지않은 그들만의 훌륭한 삶의 도리가 똑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자신이 머슴더러 게으르다고 욕했던 그 시간은 실은 뼈가 빠지게 일하다 숨이 턱까지 올라와 잠시 숨을 고르던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한 것입니다. 또한 부인이 매사에 허술해 보였던 건 못난 남편의 그 뾰족한 성질머리에 다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솜이불처럼 마음을 헐겁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 내가 믿어온 오름이란 고장 내 방 안의 문구멍으로 내다본 좁은 하늘이었구나. 박선비의 가슴 속에서 똘똘 뭉쳐있던 마음의 빗장이 쩌적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내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인정, 타인의 기준도 그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진리일 수 있다는 수용. 그 마음이 싹 트자 비명을 지르던 그림자 조각들이 비로소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이제야 자신의 허물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남을 고치려던 그 날카로운 마음을 거두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선비님이 잃어버린 그림자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감! 정신 차리세요! 영감! 눈을 번쩍 뜨니 박선비는 자신의 사랑방 책상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달빛이 밝았고 문 밖에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죽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아내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남편의 서슬퍼런 기세를 견뎌낸 고단함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죽그릇 놓는 소리가 이리 경박해서야 되겠느냐? 하고 한 소리 했겠지만 박선비의 목구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인,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아내는 제 귀를 의심하는 듯 쟁반을 든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평생 훈계와 지적만 일삼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는 100마디 경전보다 더 깊이 아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비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어제 그가 불호령을 내렸던 머슴이 여전히 불안한 기색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죠. 박선비는 그에게 다가가 빗자루를 뺏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마님, 제가 무엇을 또 잘못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자, 이리 와서 좀 앉거라. 해가 이리 뜨거운데 어찌 쉬지도 않고 마당을 쓴단 말이냐. 저 무성한 낙엽도 제때가 되면 스스로 썩어 거름이 될 터인데 내가 괜한 욕심으로 너를 볶아쳤구나. 박선비는 나무 그늘 아래 머슴을 앉히고 직접 물 한 사발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박선비의 눈에는 기이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머슴의 가슴에 박혀있던 시커먼 마음의 가시가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서 맑고 푸른 기운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주자 그를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선비가 남을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니 꼬여있던 실타래가 스스로 풀려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박선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담생이 무너진 집을 지나갈 때도 박선비는 혀를 차는 대신 장마에 고생이 많으셨겠구려.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하게. 라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잣대를 내려놓자 비로소 타인의 아픔이 보였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자 박선비 자신의 가슴속 허기도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다시 사랑방에 앉아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발치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괴기한 몬스터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고통이 뒤섞였던 넝마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선명하고 정갈한 박선비 본연의 그림자가 꼿꼿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 박선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는 듯 보였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 헤매던 눈을 돌려 자신의 모순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이란 무서운 법이라 박선비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해가 뜨고 현실의 일상으로 돌아오자 다시금 그의 안에서 잣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습관이란 무서운 법이라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만 봐도 목구멍까지 호통이 치밀어 올랐지요. 아니, 저놈이 또 아침 공양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마당을 저 모양으로? 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머슴을 불러다가 근면함의 도리에 대해 한시지는 좋게 훈계를 늘어놓을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때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집착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팽팽하게 엉켜 자신을 질식시키려던 그 괴물 같은 그림자 말입니다. 그는 심호흡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 머슴에게는 저 낙엽 한 장보다 어젯밤 알아놓은 노모를 돌보느라 부족했던 한숨이 더 간절한 오름일 수 있다. 박선비는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을의 김부자가 박선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부자는 마을에서도 고약히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는데 자기 소가 남의 밭을 망쳐놓고도 오히려 밭주인을 타박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님, 이리 좀 나오시오. 저 무식한 농사꾼 놈이 내 소가 배가 고파 좀 먹기로 써니 감히 소를 몽둥이로 쳤단 말이오. 선비님께서 이놈의 무지함을 좀 훈계해 주셔야겠소. 평소에 박선비였다면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부자나 미물에게 매질을 한 분노나 둘 다 예법에 어긋난다며 양쪽을 싸잡아 매섭게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박선비의 가슴속에서 다시금 심판관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내 기준대로라면 소유주는 소를 잘 단속해야 하고 농부는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 자, 이것을 어떻게 조목조목 가르쳐 줄까? 박선비가 입을 때려는 순간 그의 발치 아래 그림자가 다시 검게 일렁이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또 남을 가르치려 드는구나. 또 네 잣대를 세상의 중심에 두려 하는구나. 박선비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부자는 답답하다는 듯 재촉했지요. 아니 왜 말씀을 안 하시오? 평소처럼 저놈의 심보를 좀 꾸짖어 달란 말이오. 그때 박선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날카로운 칼날 같지 않고 묵직한 바위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김부자, 내 눈에는 지금 소가 먹어치운 배추보다 자네의 그 서슬퍼런 욕심이 더 크게 보이네. 그리고 농부자네, 자네 가슴에 맺힌 그 억울함도 내 가슴을 치는구려. 박선비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처한 남모를 사정을 그대로 읊어주었을 뿐입니다. 부자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 기준에 옳다 믿고, 농부는 제 자식 같은 농작물을 지키는 것이 목숨처럼 옳다 믿으니 그 두 오름이 부딪혀 이리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나. 내가 여기서 누구를 가르친들 자네들 가슴에 박힌 그 대못이 빠지겠는가? 김부자와 농부는 멍하니 박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시시비비를 가려 누구 하나는 반드시 죄인을 만들던 박선비가 도리어 두 사람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자 갈등의 불씨가 묘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남을 고치려 해보니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탁한 기운뿐이었네. 이제 나는 누군가를 훈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네. 그저 자네들의 이 다툼이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길 빌 뿐이네. 박선비가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선비가 평민과 부자 앞에서 먼저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법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박선비의 깨달음이 진짜인지 시험이라도 하듯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선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다니자 사람들은 그것을 참회가 아니라 노망 혹은 부정한 짓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유림들이 몰려와 집 앞에 돌을 던졌습니다. 박선비가 밤마다 그림자 없는 귀신과 대화를 한다더군. 필시 남몰래 재물을 탐하다 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게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급기야 박선비가 과거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려 가문을 일으켰다는 가짜방까지 붙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대손손 청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가문에 이보다 더 큰 치욕은 없었지요. 이복의 박선비, 자네의 그 잘난 법도는 다 어디 가고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한단 말인가? 당장 나와서 해명하게. 사랑방에 앉아있던 박선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저들이 내뱉는 독한 말들. 이것은 내가 평생 심어놓은 말의 씨앗이 이제야 열매를 맺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던지는 돌멩이는 지금의 박선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과거의 박선비를 향한 것임을 말입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영감, 어서 나가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해서 어찌 사십니까? 아내가 울며 매달렸으나 박선비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억울할 것 없소. 저들이 던지는 것은 돌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무거운 한숨이라오. 인과법은 틀리는 법이 없으니 내가 준 상처가 내 명예를 치고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소. 박선비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으나 박선비의 표정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변명도 없던 너무나 맑고 고요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저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를 향한 이토록 깊은 미움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잣대로 가두고 훈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는 이 소문보다 더 아픈 지옥이었음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박선비가 눈물을 훔치며 속마음을 털어놓자 독이 바짝 올랐던 사람들의 손에서 돌멩이가 툭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네가 틀렸다 대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다 내 탓이오 하며 납작 엎드리니 끓어오르던 화가 갈 곳을 잃고 눈 녹듯 사라져버린 게지요. 이기는 게 장땡이 아니라 져주는 게 진짜 이기는 거란 말이 딱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선비 발밑이 환해지더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 제 집 찾은 강아지 마냥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만 옳다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답답한 마음의 감옥이 우아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자신의 고집스런 지나친 훈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자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혔던 원망의 응어리도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제 박선비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남모를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쉼터를 자처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박선비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던 젊은 농부가 머뭇거리며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비님, 제 자식이 자꾸 제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만 돕니다. 어찌 가르쳐야 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회초리를 들라고 일갈했지만 지금의 박선비는 차 한 잔을 내밀며 농부의 눈을 가만히 맞췄습니다. 자네, 농사를 지을 때 배추 씨앗을 심어놓고 왜 보리처럼 빨리 자라지 않느냐며 싹을 잡아당기나? 혹은 그늘에서 자라야 할 버섯 떨어서 왜 햇살 아래서 꼿꼿이 못하냐고 타박을 하던가? 사람마다 타고난 쓰임과 자라는 철이 다 제각각인 법이지. 자네 기준에 아이가 비뚤어 보이는 것은 자네가 배추 씨앗을 보리처럼 키우려 하기 때문일세. 아이를 억지로 펴려 하지 말고 그저 자네가 먼저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게나. 땅이 기름지면 곡식은 제 알아서 제 모습대로 풍성해지는 법이라네. 아, 제가 제 욕심만 부리고 아이가 가진 본래의 모양새를 보지 못했거문요. 이렇듯 박선비는 더 이상 어려운 법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의 옹의를 발견하고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넌지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아에 가기보다 박선비를 먼저 찾았습니다. 박선비의 앞에서는 누구도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선비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기구한 사정을 헤아려 주니 다툼의 불씨가 절로 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밤, 박선비는 마당을 거닐다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이제 마을의 모든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어렴풋이 그 하얀 소복의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하는 듯 하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비의 마음속에 마음의 빗장이 사라졌으니 경책을 주던 여인도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림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나의 그림자요.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곧 나의 빛이었음을.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저 사람에게는 저만한 기구한 사정이 있겠지 하며 서로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라는 한 사람의 공부가 마을 전체의 기운을 맑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고 타인을 고치는 것이 정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의 비뚤어진 생각을 먼저 보고 내 고집이라는 창살을 부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박선비가 잃어버린 그림자를 되찾은 비결은 유창한 경전 해석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인정이었습니다. 오늘 박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지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잣대가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마음의 가시는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지요? 미운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림자를 먼저 살피는 박선비의 지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귀한 생각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주었는지요? 잊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들려드릴 지혜 보따리가 훨씬 풍성해진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안하시길 빌며 저는 곧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